의원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되면 잘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답변보다는 굉장히 힘들 거다. 예. 왜냐하면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끌어오는 불출될 열기, 촛불 혁명의 열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대로 가는 경우가 그랬을 때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의 분출의 시대가 와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돌아서는 계층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0일부터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19 혁명 직후에 그랬었죠.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고 어마어마했었죠. 혼란 예, 그런 것 때문에 있었죠. 명분을 삼아서 박정희가 탱크 몰고 나온 거죠. 맞습니다. 답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누가 되든 상관없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중에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는 잘할 것 같으냐에 대한 답은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들처럼 문재인 대표를 봐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좋은 점 나쁜 점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의외로 원칙주의자입니다. 네, 맞아요. 의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가 아니라고 딱 자른다 이건 이야기죠.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안을 하는데요. 3개 조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해직자 복직 문제하고 기타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노동 3권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확 긁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해. 그리고 사인을 이거를 이권은 확실하게 주겠어. 그러니까 교섭권까지는 주겠는데 파업권은 국민적 합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줘. 이걸 정확히 잘라버리더라고요. 권력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정청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여러 요구 분출 같은 것이 과연 이게 그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직 문재인 대표가 원칙주의자다라는 말만 했지 어떤 원칙이냐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표를 얻자고 얄팍하게 그렇지. 마음에도 없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손안을 보더라도 거짓말 내지는 사탕 발림을 안 한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는 거고. 지난 대선 때 노인들한테 20만 원 주자 그 공약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표에게 처음으로 반했다고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줄 수 없는 걸 어떻게 준다고 하냐. 그래서 17만 원 걸었고요. 더 준다겠다고 한 게 박근혜가 그 벤치마킹 한 거니까 나 그 지점은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 되는 걸 막 되게 억지로 한다거나 뭐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위장한다거나 그런 술수를 못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안별로 여기서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칙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 안철수 탈당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습니까? 반문 쪽에서. 근데 본인이 타협하거나 뭐 원칙을 포기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믿음직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한 가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속 시원하지 못하다. 김어준 총수는 고구마하다. 좀 답답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개인의 그냥 퍼스널리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요. 상대의 얘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굿 리스너죠. 네, 굉장히 잘 들어줘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많이 안 보이는데 성깔도 있어요. 네. 성깔도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항상 합니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레디칼한 단어 이런 걸 쓰지 말라고 캠프에서 주문도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야. 그래서 적폐청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도 간헐적으로 적폐청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건 힘이 안 실려요. 대연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후보는 끊임없이 적폐청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아량으로 봐줘야 될 건 있어요.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메시지 관리 중요하죠. 그래서 좀 느릴 수 있고 좀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정권교체라는 명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해 줄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권교체 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는 과반 유수장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한 7대3 뭐 75대 25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야 이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오자구도에서요. 예. 사실상 40% 이상으로 승리하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렇죠. 그렇죠. 오자구도에서. 근데 오자구수에서 저는 과반에 근접할 것이다. 그러면 힘을 이렇게 받을 수 내다보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명이 나와가지고 51.6% 이렇게 얻는 것과
오자 구도에서 50% 육박하거나 좀 넘거나 이렇게 얻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에서 안철수를 압승이라고 그러고 문재인도 압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철수는 압승이 아니에요. 사실은 박주선 의미 없죠. 손학규는 지금 굴러온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당해서 안철수가 한 거예요. 그럼 저는 80% 이상 얻었어야 된다. 그래야 압승이죠. 60 몇 프로 얻어가지고 무슨 압승이에요.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호남 경선에서 과반을 넘은 게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37점 몇 프로 얻었어요. 이인재하고 6%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노무현의 기적이 그 광주 경선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동영 40 몇 프로, 44% 이렇게 얻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2012년도에 48.4% 얻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60.2%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뭐라고 썼어요? 놀라운 압승을 할 것이다. 이거는 경이적인 압승, 놀라운 압승 이렇게 제목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이거 가지고 팩트체크 하던데요. 만약에 10만 명은 기권표거든요. 5번 전화가 오고 3번, 2번인가 3번 본인이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했으니까 이것이 뭐 심지어는 부정선거 아니냐 국민의당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그거는 투표율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다 했으면 투표율 100%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투표율이 지난 2012년도에는 53%인가 이렇게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은 68% 나왔잖아요. 굉장히 높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명 왜 투표 안 했냐?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 투표율이 왜 안 나왔냐? 그래서 부정선거다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다양성 좋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유권자들도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저의 일관된 스탠스 같은 건데요. 눈에 단점이 보여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애써서 그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저 사람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촛불 민심이라는 게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촛불 민심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단점은 이래서 이 사람 찍고 싶고 이 사람도 안정감 있고 정반대로 답답해 보이는 사람 안 답답해 보이는 사람 찍는 거고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여론으로 드러나는 건데 마치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촛불 민심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교 1등하는 학생은요. 국어 점수도 좋고 영어 점수도 좋고 수학 과학 점수 다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으로만 우리 시험 보고 등수를 매기자. 그래도 그 전교 1등하는 학생이 또 1등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룰을 바꾸든 저렇게 룰을 바꾸든 전교 1등하는 학생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번에 좀 제가 보기 신기한 게 대세라는 말이 무섭다고 느낀 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후보로 뽑혀서 기간도 길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막 전두환 표창 논란 같은 거 막 벌어져도 지지율이 출렁출렁 안 해요. 그냥 다 거기서 그만큼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후보도 사실 거의 없었지 않았어요? 그게 이번 대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로 6개월 동안 견고하게 민심이 유지된 경우가 처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전화 여론조사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많이 반응 그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여론조사대로 지금 지지율이 다 나오고 있고 각 당의 1위 후보들 다 결정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굉장히 안 맞았는데. 안 맞았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 여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즉각 행동해요. 그래서 저는 호남 경선이 끝나면 안희정 쭉 빠지고 안철수 쭉 올라간다. 그리고 5% 내외로 이제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민심이 굉장히 즉각 반응하는 그런 대선이거든요. 그것도 유리하고. 굉장히 지금 민심이 무섭다는 특이하고 거죠. 또 야당 후보가 1, 2등을 하는 진보 진영이 1, 2등을 하고 뭐 3등 하나 있고 4등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데서 앞으로 영원히 없을 그런 국면이다. 의원님에게 단식하게 만들었던 게 또 세월호잖아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세월호 얘기 조금만 하실까요? 네. 제 주장이고 우리 방송으로 주로 나가는 메시지예요. 미수습자 가족을 앞세운 해수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이 인양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으세요? 그거는 그렇다기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세월호 인양을 함에 있어서 진실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이것이 순위로 매길 수 없는 거다.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으로만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열순위를 매기지 말자. 그래서 다만 해수부가 혹시 갖고 있을 이런 음모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같이 단결해서 물리치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그런 건 있어요. 뭐 일단 우리 머릿속에다가 다 지우고 뭐 고의 침몰이 뭐가 있네 이런 걸 지우고라도 생각을 해보면 해수부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패른 짓을 저지르고 있죠. 그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 방송으로 좀 나간 이야기지만 램프를 그렇게 절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존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 램프가 원래 전혀 열지 않는 문이었다라고 해요. 사용하지 않는 문. 네. 근데 그거를 올라오는 과정에서 몰랐다 하고 반잠수정 들어가야 되니까 잘라내야 되고 바다로 던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걸 다시 닫을 수는 없었을까? 그치. 열린 걸? 그거를 잠수함 충돌 흔적 많이 증거가 아니고 뭐 하나가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체는 전혀 훼손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 가능하지도 않은 풍선 집어넣겠다고 구멍 뻥뻥 뚫고 그리고는 결국 올려놓은 방식은 구멍 뚫은 거랑 아무 상관없는 방식으로 올리고 요거는 좀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인양 업체 선정을 할 때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한 업체가 선정이 못 되고 지금 상하이셀비지가 됐는데 결국은 처음 가족들이 추천했던 그 업체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방식 그렇죠. 반잠수함 그렇죠. 선박 이걸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뚫지 말아야 될 구멍을 너무 많이 뚫는 거야. 그렇죠. 100 몇 개? 예. 200개가 넘다고요. 한 200개 가까이 네. 문제예요. 그리고 뚫을 때는 고열의 용접기로 뚫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증거가 다 인멸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실의 위험도 높고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법 통과했잖아요. 네. 진작 했어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건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건지기 전에 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건지는 과정, 인양하는 과정을 그 선체 그 조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지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늦은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공백을 알고서 해수부가 기회는 그렇지. 찬스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 거죠. 합리적 의심이죠. 그게 이제 28일 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추천한 김창준 변호사가 위원장이 됐고요. 다음에 자유한국당 추천도 김용모, 이동건 이 두 사람 있고요.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는 국민의당 추천이고요.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바른정당 추천이고요. 다음에 그 세월호 특조위에 있던 권영빈 변호사하고 공길령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교수하고 이동건 전 제주 대우조선해양 부장 세 분이 유가족 선출로 지금 총 8명이 조사위원이 됐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조사위원들 선정하기 전에 서둘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점에 해수부가 가리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보면 확실하겠죠. 그리고 이제 배만 건져 올려놓고 배가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어찌됐거나 뭐가 쏟아져 나왔는지 모르는데 거기 배 건진 자리에 대한 재수사를 또는 재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이거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주위에 긁어 모아야죠. 나머지 유류품들은. 자, 그래서 사실 특검해야 됩니다. 예. 네, 세월호 진상규명을 동의합니다. 위한 네. 특별검사 이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사권 그리고 압수수색 이런 거 있잖아요. 갖고 있지 않고서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도라 유민 아빠 이번에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유민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4.16 대책위원회에서 각 당 후보가 정해지면 세월호 특검 받을 거냐 말 거냐 공개 질의해야 된다. 그리고 미리 쐐기를 박아놔야 된다. 그리고 출범하자마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가야 진실이 밝혀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다시 또 뭐 임명하지 않을까. 네. 야, 진짜 박원순 특검이 그 전에 있던 세월호 특조위 분들 조금 스카우트하고 많이 스카우트 해갖고 검사들이랑 같이 하면은 진실 밝혀지기 굉장히 쉽겠는데 이거 그럼 세월호 특검은 지금 당내에서는 얘기가 된 적이 있나요 혹시? 분위기는 있나요? 지금 그게 지금 뭐 본격적으로 된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지금 현재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검이든 뭐든 이게 강제성을 가진 우리가 왜 특별법 만들려고 할 때 특조위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했었던 것을 박근혜가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조사권만 준 상태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특검이 그런 권한을 갖고 강력하게 한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번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와 사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뭘 발표해야 국민들이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저거 진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검찰이 지금 그 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같은 이런 신뢰받는 이런 검사들로 해서 특검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닐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달려왔던 그 속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목적과 잊혀지는 게 싫어서 계속해서 세월호 이야기를 꺼냈던 건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권 교체됐을 때 어쩌면 5년 동안의 새로운 정권의 색깔을 좌우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차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은 세월호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된 거라고 예, 예.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월호 희생될 아이들이 별이 돼서 네. 지금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답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저 위에 걸려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있다. 아, 예. 그렇군요. 정청래 의원님도 이제 여기 이방 신성한 이방에 왔다 가시면은 앞으로 잘 됩니다. 여기 왔다 가신 분들 중에 잘못된 분이 거의 없어. 자, 근데 저는 뭐야? 세월호가 비극적인 참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워요. 뭐가 고맙냐면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마지막 임기 날 동고차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나와 1박 2일 갔다 와서 저는 많이 위로가 됐어요. 아니 자식 잃고 이렇게 울부짖는 엄마 아빠들 있는데 고작 국회의원 안 됐다고 너 뭐 힘들어하고 그럼 되겠냐? 그 내 스스로 힐링이 돼서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울적할 때면 팽목항에 가시라. 그럼 많은 것이 정화가 돼요. 나의 어려움은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다. 저도 일주일에 4번 네. 이상은 광화문 가는데 탄핵되는 날 애들 앞에서 팡팡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힐링이 됐어요. 고맙더라고요. 그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뭐 정청래 의원님과 함께 하는데 그 인간 믿는 방송은 새가 날아든다 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예인 정청래. 그치 연예인 정청래 느낌이가지고 이번에 유민 아빠가요 판도라를 국정원 문제를 자료를 가지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유민 아빠가 한 2시간 녹화를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의원님께 정말 일반인 마인드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의원님들한테는 곤란하니까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는 정말 잘못된 거를 사고 난 이후에 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대세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의성이잖아요. 고의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설마 고의성이 있을까? 라는 걸로 답변할게요. 뭐지? 어떤 조사권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상태에서도 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후 대처를 하는 거 보면 뭔가 고의성이 있는 데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막 천착해가지고 3년 동안 달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분들은 고의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말하기 되게 곤란할 거예요. 있다고 하면은 무모론이나 동조한다고 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아 쟤는 또 이쪽에 개념이 별로 없네 이렇게 답할까 봐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란 걸 알아요. 안 물어보는데 아니 난 그래요 진짜. 설마 고의성이 있을까? 이게 설마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설마의 강조를 줬잖아요. 요거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인 답이에요. 네. 고의성 없다고도 들리고요. 정반대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떤 그 문화 평론가인 우리 상진빈 님이 그 문장은 해석해 주세요. 설마 고의성이 있을까? 난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자꾸만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뜻. 아니 그 부정이 굉장히, 그 의미예요. 굉장히 질문에, 근접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가로가 하나 빠진 거죠. 설마 사람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정청래 의원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어준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은 전혀 결이 다르지 않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개헌하느니 국회를 해산하고 제발 그랬으면 다시 하자. 좋겠어. 그러면 지금 그런 거 많이 새누리당 쪽에서 몇 석이나 건지겠어요. 뭐 영석에서 구석? 그러니까 수도권 쪽은 전멸일 테고 TK 지역에서 일부 좀 얻을 텐데 제발 좀 나는 저 태극기 집회님 오니 나오는 사람들이 국회 해산 이런 거를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오브 콜스 콜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가. 저는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에서 다른 건 공감 못하게 진짜 공감한 거 하나 있었어요. 종편 폐지. 어디 그들하고 어쩜 이렇게 정서가 맞을 때가 있지? 그 오랜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없을 합의 맞았어. 나는 이런 것들을 좋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시기에 새누리당 전멸로 가고요. 사실상 야당의 독재가 되면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좌우의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신이
국회의원 선거를 3년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좋게만 보면. 한국은 지금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한 15년은 야권이 해야 이게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이 선물을 주는 그 거니까. 3분의 1 법칙이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3분의 1 법칙. 왜냐면 90명 있어요. 앞에 30명은 오라. 뒤에 30명은 틀렸어. 중간 30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앞에 30명을 또 딱 잘라 놓고 봐요. 그럼 앞에 10명은 오라. 뒤에 10명은 틀려. 중간은 또 어리버리해. 그래서 이게 3분의 1 법칙이래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있고 음양 오행이 있듯이 여자 남자가 있듯이 사실은 뭔가 단일화되면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독재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민주정부가 굉장히 오래 가거나 또 뭐 다수당이고 막 압도적으로 막 250석 이상 차지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덕박을 써요. 그런 식으로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못하면 다 덕박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박멸하는 건 좀 그렇고 홍준표나 뭐 김진태 부류는 좀 정치권에서 퇴출을 돼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정치하는 사람까지 몰아내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절대 악도 없고 사실은 절대선도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게 불가지론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든지 간에 극단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께 이런 시련을 주는 것도 저는 좋게 해석해 보면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숙성돼 가지고 진짜 문재인 이후에 정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막 설왕설래로 정청래 대선 나가라 뭐 당대표 선거 나가라 이렇게 말고요. 행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실연은 있어도 실연은 없다. 실연? 네, 실연. 국민과의 연은 잃지 않았다. 그럼 어떠세요? 그 3년 남았는데 보궐선거 같은 데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안 나간다고 그러셨어 이미. 저는 마포와의 첫사랑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유지하겠다. 멋지네. 자, 의원님과 했던 행복한 시간. 자, 두 시간이 훅 가네요. 의원님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섭외하기가 가장 쉬운 정치인이에요. 아니,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니고 벽이 없어요. 오히려 국회의원 때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좌관들 통해 갖고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비서 통해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은 정청래 의지랑 아무 관계 없이 막 질문지 요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질문지 안 보내줘도 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거든. 계속 질문지 보내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을 한 일주일 거쳐요. 그래서 저는 문턱 없는 정치인이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그렇지. 정치인은 정말 도구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실천하신 거지 지금. 자,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6개월째 우리 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나라다 하는 것을 5월 10일부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누구를 돕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게 나라다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내일이다 생각하고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돕는 일이다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녹음실에 정청래 의원의 방명록이 벽에 붙어 있는데요. 국회의원 정청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받게 되면 전 국회의원이 되겠죠. 다시 국회의원일 때까지 안 받겠습니다. 방명록을.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되면 잘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답변보다는 굉장히 힘들 거다. 예. 왜냐하면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끌어오는 불출된 열기, 촛불 혁명의 열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대로 가는 경우가 그랬을 때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의 분출의 시대가 와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돌아서는 계층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0일부터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19 혁명 직후에 그랬었죠.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고 어마어마했었죠. 혼란 예, 그런 것 때문에 있었죠. 명분을 삼아서 박정희가 탱크 몰고 나온 거죠. 맞습니다. 답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누가 되든 상관없이 네, 네. 똑같은 상황인데 그중에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는 잘할 것 같으냐에 대한 답은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들처럼 문재인 대표를 봐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언론에서 왜곡된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좋은 점 나쁜 점을. 네.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의외로 원칙주의자입니다. 네, 맞아요. 의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착하다? 예, 그래서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가 아니라고 딱 자른다 이건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안을 하는데요. 3개 조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해직자 복직 문제하고 기타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노동 3권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확 긁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해. 그리고 사인을 이거를 이권은 확실하게 주겠어. 그러니까 교섭권까지는 주겠는데 파업권은 국민적 합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줘. 이걸 정확히 잘라버리더라고요. 권력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정청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여러 요구 분출 같은 것이 과연 이게 그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직 문재인 대표가 원칙주의자다라는 말만 했지 어떤 원칙이냐는 제가 얘기 안 그러니까 했어요. 그게 문제인 제가 거잖아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표를 얻자고 얄팍하게 그렇지. 마음에도 없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손안을 보더라도 거짓말 내지는 사탕 발림을 안 한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는 거고. 지난 대선 때 노인들한테 20만 원 주자 그 공약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표에게 처음으로 반했다고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줄 수 없는 걸 어떻게 준다고 하냐. 그래서 17만 원 걸었고요. 더 준다겠다고 한 게 박근혜가 그 벤치마킹 한 거니까 나 그 지점은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 되는 걸 막 되게 억지로 한다거나 뭐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위장한다거나 그런 술수를 못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안별로 여기서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칙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 안철수 탈당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습니까? 반문 쪽에서. 근데 본인이 타협하거나 뭐 원칙을 포기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믿음직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한 가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속 시원하지 못하다. 김어준 총수는 고구마하다. 좀 답답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개인의 그냥 퍼스널리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요. 상대의 얘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굿 리스너죠. 예, 굉장히 잘 들어줘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많이 안 보이는데 성깔도 있어요. 네. 성깔도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항상 합니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레디칼한 단어 이런 걸 쓰지 말라고 캠프에서 주문도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야. 그래서 적폐청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도 간헐적으로 적폐청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건 힘이 안 실려요. 대연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후보는 끊임없이 적폐청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아량으로 봐줘야 될 건 있어요.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메시지 관리 중요하죠. 그래서 좀 느릴 수 있고 좀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정권 교체라는 명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해 줄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권 교체 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는 과반 유수장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한 7대3, 뭐 75대 25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야 이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오자구도에서요. 예. 사실상 40% 이상으로 승리하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렇죠. 거죠. 오자구도에서. 근데 오자구수에서 저는 과반에 근접할 것이다. 저는 그러면 힘을 이렇게 받을 수 내다보고 있는 있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명이 나와가지고 51.6% 이렇게 얻는 것과 오자구도에서 50% 육박하거나 좀 넘거나 이렇게 얻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에서 안철수를 압승이라고 그러고 문재인도 압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철수는 압승이 아니에요. 사실은 박주선 의미 없죠. 손학규는 지금 굴러온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당해서 안철수가 한 거예요. 그럼 저는 80% 이상 얻었어야 된다. 그래야 압승이죠. 60 몇 프로 얻어가지고 무슨 압승이에요.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호남 경선에서 과반을 넘은 게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37. 몇 프로 얻었어요. 이인재하고 6%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노무현의 기적이 그 광주 경선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동영 40 몇 프로, 44% 이렇게 얻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2012년도에 48.4% 얻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60.2%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뭐라고 썼어요? 놀라운 압승을 할 것이다. 이거는 경이적인 압승, 놀라운 압승 이렇게 제목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민심이 유지된 경우가 처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전화 여론조사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많이
반응 그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여론조사대로 지금 지지율이 다 나오고 있고 각 당의 1위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굉장히 안 맞았는데. 안 맞았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 여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즉각 행동해요. 그래서 저는 호남 경선이 끝나면 안희정 쭉 빠지고 안철수 쭉 올라간다. 그리고 5% 내외로 이제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민심이 굉장히 즉각 반응하는 그런 대선이거든요. 그것도 유리하고. 굉장히 지금 민심 무섭다는 특이하고 거죠. 또 야당 후보가 1, 2등을 하는 진보 진영이 1, 2등을 하고 뭐 3등 하나 있고 4등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데서 앞으로 영원히 없을 그런 국면이다. 의원님에게 단식하게 만들었던 게 또 세월호잖아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세월호 얘기 조금만 하실까요? 네. 제 주장이고 우리 방송으로 주로 나가는 메시지예요. 미수습자 가족을 앞세운 해수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이 인양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으세요? 그거는 그렇다기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세월호 인양을 함에 있어서 진실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이것이 순위로 매길 수 없는 거다.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으로만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도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열순위를 매기지 말자. 이거 가지고 팩트체크 하던데요. 네. 만약에 10만 명은 기권표거든요. 5번 전화가 오고, 3번, 2번인가 3번 본인이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했으니까 이것이 뭐, 심지어는 부정선거 아니냐, 국민의당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그거는 투표율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다 했으면 투표율 100%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투표율이 지난 2012년도에는 53%가 이렇게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은 68% 나왔잖아요. 굉장히 높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명 왜 투표 안 했냐?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 투표율이 왜 안 나왔냐? 그래서 부정선거다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다양성 좋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유권자들도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저의 일관된 스탠스 같은 건데요. 눈에 단점이 보여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애써서 그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저 사람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촛불 민심이라는 게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촛불 민심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단점은 이래서 이 사람 찍고 싶고 이 사람도 안정감 있고 정반대로 답답해 보이는 사람 안 답답해 보이는 사람 찍는 거고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여론으로 드러나는 건데 마치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촛불 민심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교 1등하는 학생은요. 국어 점수도 좋고 영어 점수도 좋고 수학 과학 점수 다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으로만 우리 시험 보고 등수를 매기자. 그래도 그 전교 1등한 학생이 또 1등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룰을 바꾸든 저렇게 룰을 바꾸든 전교 1등하는 학생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번에 좀 제가 보기 신기한 게 대세라는 말이 무섭다고 느낀 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후보로 뽑혀서 기간도 길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있잖아요. 막 전두환 표창 논란 같은 거 막 벌어져도 지지율이 출렁출렁 안 해요. 그냥 다 거기서 그만큼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후보도 사실은 거의 없었지 않았어요? 그게 이번 대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로 6개월 동안 견고하게